1950-6254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24216 242대의 전차를 앞세운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16개 국가에서 연합군이 참전했습니다. 1129 전쟁 발발 후 정전협정까지 걸린 시간이 1129시간 걸렸습니다. 2020년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우리가 기억하고 이어가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저희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하시죠? 그건 바로! 자, 중요한 얘기 질질 끌면 좀 욱합니다. 그렇죠. 예. 자, 오늘 주제는 6.25 전쟁 70주년 특집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까요? 네. 국방 포커스! 네. 아유, 저기 욱 교수님.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다시 갑니다. 네. 국방 포커스! 아, 이렇게 갑니다. 예. 새롭게 단장한 국방 포커스. 오늘은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특별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방부 6.25 70주년 사업단장 신상범 준장입니다. 아, 단장님. 네. 6.25 70주년 국민 서포터즈 공동단장을 맡고 있는 역사교사 진성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참전용사님들의 손녀 캠벨에이샤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네. 자, 우리 모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죠. 자, 우리 머리 위를 봐주세요. 네. 네.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 보십시오. 네. 네. 여러분들 지금 웃을 일이 아닙니다. 오늘 진솔한 얘기, 담백한 얘기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네. 네. 올해가 네. 6.25 전쟁 발발 70주년입니다.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전선으로 향했던 당시 20대 청년들이 벌써 90. 아유. 예. 예. 백발의 노인이 될 만큼 엄청난 시간이 흘렸습니다. 자, 전후 세대들은 6.25 전쟁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6.25 전쟁은 이런 전쟁이다라고 청소년부터 중장년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에이시아 양 네. 10대를 대표해서 6.25 전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6.25 전쟁을 잊어서는 안 되는 슬픈 역사라고 생각해요. 기억, 함께, 평화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역사. 잊어서는 안 되는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야, 똑똑하죠. 이게 10대의 생각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30대를 대표하는 청년 진성민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아, 지금 부담돼요. 지금 10대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30대 긴장됩니다. 예. 예, 저 30대 대표라고 하니까 정말 과분한데요. 네. 6.25 전쟁은 저희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저희 같은 청년들이 많이 희생되었던 사건입니다. 저희 집안 같은 경우도 그러했는데요. 저희 집안은 친가, 외가가 모두 참전용사 집안이세요. 그래서 이제 저보다 젊은 나이에 24세 나이에 전쟁에 참전하셔서 부상당하시고 돌아가시기도 하셨습니다. 제가 뭐 나이는 어리지만 전쟁에 대해서 감히 말씀드리자면요. 전쟁은 저희 가족의 일상을 파괴했던 사건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저도 이제 뭐 한 20대 이제 대표로서 어딜. 20대 맞습니까? 20대 대표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실 지금 우리의 일상들, 우리가 편하게 하는 일상들은 바로 그분들의 희생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맞습니다. 이 일상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절대 잊지 말아야 된다. 좀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네. 뭐 다들 비슷하면서 좀 다르네요. 네네. 뭐 저는 좀 이 전쟁의 흐름을 보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바로 냉전이 본격화되는 것이 바로 이 한반도였다. 그리고 하필이면 왜 이 비극이 이 한반도에서 일어난 건지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단장님은 어떠십니까? 아, 단장님 제일 기대됩니다. 지금 국민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단장님을. 네. 네. 6.25 전쟁은 동족 상잔의 비극이었죠. 평화가 자연스러운 시대에 태어난 청소년들에게는 아마 상상하기 어려운 전쟁 또는 역사책에서나 볼 수 있는 전쟁으로 기억될 겁니다. 6.25 전쟁 전후 직후와 지금 서울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기적이라는 표현이 딱 맞을 겁니다. 네. 전쟁의 상처와 아픔이 얼마나 컸는지 상상하기 어려운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유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지켜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예. 자, 그런데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다시는 우리 이런 전쟁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요. 자, 그런데요. 만일 전쟁이 발발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1번, 군대에 들어가 직접 싸우겠다. 2번, 직접 싸우진 않더라도 군대를 돕겠다. 네. 3번, 국내로 피난. 4번, 해외로 피난. 5번, 잘 모르겠다. 자, 여러분 선택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손가락으로. 선택은 손가락으로 좀 표시해 주십시오. 근데 하기 전에 이제 네.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솔직하게 가야 됩니다. 네. 그 방송이라고 뭐 다 1, 2번 뽑으면 안 돼요. 진짜 솔직하게 갑니다. 자, 예. 당신의 선택은? 하나, 둘, 셋. 그렇군요. 좀. 잘 모르겠습니까? 자, 저는 일단 솔직하게 갔는데 이 아, 세 분들 역시. 정말 솔직한 겁니까? 네. 아, 예, 네네. 솔직합니다. 보니까 우리 단장님은 역시 군인. 군인이니까 어쩔 수 없이 군대에 있어야 되겠죠. 그죠?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네. 2번. 네. 네. 왜 두 분은 2번 하셨어요? 네. 저는 사실 참전용사님들이 아직도 이렇게 생생하게 어제였던 것처럼 기억하시는 걸 보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무서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야기를 할 때 목소리가 많이 떨리시고 기침을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2번을 선택했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은요? 네. 제가 이제 어릴 적 할머니랑 살았었는데 전쟁 얘기를 하시면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제 평화로운 나라에서도 우리는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네. 6.25 70주년이기 때문에 이 전쟁의 역사를 기억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분들 얘기 들으니까 제가 지금 너무 쓰레기가 돼서 저도 해명을 좀 해야 됩니다. 저 해야 됩니다. 저는 왜 5번을 했냐면 사실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이었다면 무조건 1, 2번이죠. 근데 아이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이 보호해줄 사람이 없다 보니까 요거는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해주셔야 돼요. 교수님. 괜찮습니다. 네. 예, 다 모두 이유와 또 선택, 계획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포탄이 쏟아지는 전장으로 돌진할 수 있으십니까? 2019 국방통계연보에 따르면 국민 4명 중 3명은 전쟁이 발발할 경우 직간접적으로 군을 돕겠다 응답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지난 10년간 국민들의 응답률은 비슷했습니다. 당연히 나라를 구하기 위해, 지키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군을 돕겠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굉장히 우리 국민들의 안보 의식이 높다라는 걸 한 번 더 확인해보는 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진 선생님, 그럼 젊은 세대들의 안보 의식과 애국심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좀 더 고취시키기 위한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이 설문조사를 봤을 때 젊은 층들의 애국심과 안보의식은 이미 높은 상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보다 더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저는 이 무조건 나라를 위해 싸워야 한다라기보다는 내가 왜 나라를 지켜야 하는가를 젊은 층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잘합니다. 네. 차기 단장님감이에요, 그죠? 불러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 됩니까, 그거는? 그건 좀 안 돼요? 영진 씨. 너무 예. 좋습니다, 말씀. 아무튼 영진 씨 마음을 알겠습니다. 네네. 네, 자, 근데 시아양 은 좀 다를 것 같은데 뭐 전쟁이나 군에 대해서 관심 많죠? 일단 참전용사님들, 그렇죠. 6.25 참전용사님들한테 제일 관심이 많고요. 네. 이제 참전용사님들의 관심이 많다 보면 그분들이 이제 전투 이야기를 해주시거나 그때 당시 이야기를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절로 6.25 전쟁에도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주변의 친구들이 시아양 덕분에 전쟁이나 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제가 훨씬 더 제가 계속 참전용사님 이야기를 해주고 이렇게 뭐 뉴스에 나오거나 참전용사님을 기억하자라고 하니까 점점 관심이 많아지는 것 그렇지. 같아요. 막 초등학교 때는 동생들이 막 참전용사님들 사인해 달라고 하고 아니면 자기도 편지를 쓰거나 직접 만나고 싶다고 이렇게 이메일도 오기도 했어요. 네. 그리고 어린이뿐만 아니라 이웃 어른분들도 더더욱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너무 고마워요. 네, 멋집니다. 특히 우리 그 전후 세대들 젊은이들에게 안보관 그리고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노력은 우리 모두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자, 소통을 통해서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국방부에서는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다양한
계획과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장님, 네. 몇 가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6.25 사업은 10주기마다 정부위원회를 구성해서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합니다. 올해 국방부에서는 6.25 70주년 사업의 슬로건을 기억의 불꽃, 평화와 번영의 횃불로 이렇게 정하고 2개 분야 15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억의 불꽃 사업에는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와 그분들의 희생을 기억하려는 마음을 담았고, 평화와 번영의 횃불 사업에는 작은 불꽃이 큰 횃불이 되어 전쟁의 상처가 평화와 번영으로 승화되기를 바라는 희망을 담았습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올해가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정부위원회 구성이 됐고요. 그리고 국민 서포터즈도 만들어졌는데 두 분을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네네. 진 선생님하고 시아 양이 지금 대표 단장으로 있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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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 단장입니다. 대단합니다. 네, 그러면 국민 서포터즈 조금 더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서 70분의 국민 서포터즈들이 네. 위촉되어 활동하고 계시고요. 이 기억 함께 평화라는 슬로건 아래 전쟁의 6.25 전쟁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것을 국민 서포터즈들이 함께 알리고 그리고 평화, 나라의 평화로 나아가는 그런 계기로 삼자라는 의미에서 위촉돼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제 이 국군 참전용사의 후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산가족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역사 교사이다 보니까 공동 단장으로 이 캠벨 에이시아 양과 같이 위촉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시아 양은 지금 공동이 조금 약간 마음에 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그런 거 아닙니까? 공동으로 가는 게 좋아요? 네. 시아 양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좀 네.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혹시 부담스럽냐고 이렇게 그렇지, 물어보시는 그럴 수 있지.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혼자, 물론 엄마 아빠의 도움도 받았지만 그래도 인터넷 기사를 보고 기념식에 찾아가거나 아니면 참전용사님들 호텔에 찾아가거나 아니면 편지를 이렇게 써왔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분들 그리고 도와주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니까 더더욱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살아계시는 동안 참전용사님들이 최대한 살아계시는 동안 따뜻한 기억들을 많이 만들어드리고 싶어요. 박수를 그렇군요. 왜냐면 저 나이 때는 맞아. 대부분 BTS 아미 역할만 하는데 그래도 참전용사님들을 더 많이 생각하시죠? 네. 다행입니다. 동희들이 보고 있어요. BTS 얘기할 게 아닙니다, 지금. 예. 교수님도 뭐 한 말씀 할 거 있습니까? 아니, 뭐 일단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코비드 맞아요. 상황이기도 하고. 네. 근데 이런 상황 하에서도 이렇게 여러분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또 모아주시고 하는 게 참 고맙기도 하고 근데 힘들기도 할 것 같은데 또 어떤 어려움들이 또 있으실지 그리고 단장님 한번 좀 말씀을. 네, 지금 코로나19 상황입니다. 그래서 70주년 행사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일단 정부 방역 지침을 좀 철저히 준수해서 안전이 보장된 가운데 행사를 해야 되겠다. 예. 그렇지만 또 우리가 너무 위축되지 말고 어떤 6.25 전쟁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어떤 의미와 감동을 드릴 수 있는 어떤 정성을 다하는 그런 행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예. 계속해서 국방부의 6.25 전쟁 70주년 기념 사업 내용을 좀 더 들어보겠는데요. 단장님, 그 지역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같이 하는 축제 뭐 행사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겁니까? 예,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예, 같은데요. 네. 올해는 생존해 계신 분들이 지금 평균 연령이 90대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모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 국방부 그리고 보훈처, 지방자치단체가 협조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낙동강 전승행사는 칠곡군 세계 평화문화 축전 기간에 예.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 행사는 인천 월미도 행사 기간에 실시함으로써 많은 국민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 세대에게 좀 공감을 받기 위해서 AR, VR 최신 기술을 이용해서 지금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 중인데요. 예. 좀 부연 설명드리면
관람객이 실제 전투에 이렇게 현장에 군인이 되어서 참전해서 전장 상황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부스를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3D 입체 영상하고 6.25 전쟁 당시 해당 영상을 좀 준비를 네. 해서 좀 실감나게 준비를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네, 말씀드리면요. 말씀하세요. 예, 예. 지금 마술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마술이요? 예. 매직 오브 세크리파이스. 예. 저기 뭐야 6.25 전쟁의 아픔을 네. 그리고 딛고 일어선 대한민국이 기적 같은 이 현상을 저희들의 홀로그램 퍼포먼스로 준비함으로써 6.25 주간에 전쟁 기념관에 가시면 네. 일일 2회 네. 이렇게 공연을 하는데 아마 재미와 의미, 감동을 전달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 좋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지역 축제와 연계가 됐고 네. 또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이 접목된 멋진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정말 그 함께 소통하고 호흡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영진 씨, 네네. 아 집중 좀 하십시오.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럼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6.25 전쟁 이 국면을 전환시킨 아주 중요한 3대 전투가 있습니다. 3대 전투. 네, 네. 인천 상륙작전, 그렇죠. 낙동강지구 전투, 네. 그다음에 춘천지구 전투. 요거를 시대의 순으로 나열해 주십시오라가 문제입니다. 지금 제 생각에는 인천은 일단 제일 끝에 한 곡은 맞고 이 두 개가 지금 춘천하고 낙동강이 좀 헷갈리는데 헷갈리시죠? 이 찬스를 좀 써야 되지 않을까 근데 생각합니다. 찬수를 쓰려면 조건이 있어요. 뭡니까? 예. 전문가를 좀 웃기면서 또 이 찬수를 써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신 있습니까? 자신이 너무 없습니다. 예. 제가 개인기 없기로 유명하기 때문에 좀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누가 좀 도와주셔서 네 우리 시아 양 네. 어떻습니까? 제일 만만합니다. 예. 아십니까? 네, 알긴 알죠. 오. 근데 시아 양은 웃기지 않으셨는데. 아 이런 프로인 줄 알았으면 안 되는데. 예, 예. 우리 시아 양 한번 웃겨보겠습니다. 예. 네. 됐습니다. 끝났어. 끝났어? 예. 네. 참 좋아할 나이고요, 저를. 예. 네. 바로 웃겼습니다. 네, 답변 주셔야 됩니다. 네, 일단 춘천 지구 전투가 먼저였고요. 아, 그렇군요. 그렇죠. 다음에 예. 낙동강 지구 전투. 네, 맞습니다. 다음에 네. 인천 상륙 맞아요. 작전이었습니다. 네. 멋져요. 자, 네. 근데 시아 양, 이런 전투들에 대해서 좀 내용을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예. 가장 인상 깊었던 전투 꼽으라면 어떤 전투일까요? 저는 인천 상륙 작전이었던 것 그렇지. 같아요. 네. 5,000분의 1 가능성이었었는데도 불구하고 국군들, 유엔군, 그리고 지역 주민, 그리고 이름 모를 학생들도 이렇게 열심히 희생을 했기 때문에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란 작전을 펼쳤었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장사 상륙 작전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장사 상륙 작전에서 희생한 772명의 학도병의 희생 이야기가 정말 슬퍼요. 경상북도 영덕군 장사리 해변에 직접 가보았는데 아직까지도 모래사장과 파도에 이렇게 희생의 슬픔이 담겨 있더라고요. 또 우리가 인천 상륙작전 하면 누가 떠오르죠? 메가더 장군이 맞습니다. 생각이 나죠. 네. 예. 그 인천 자유공원에 메가더 장군 동상이 있는데 네. 어디를 향해 쳐다보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자, 1. 동해, 2. 서해. 서해 쪽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서해죠. 네, 제가 이런 질문을 많이 드렸는데 다들 답변을 못 하시더라고요. 아, 예. 예, 예. 맞습니다. 자, 계속 가겠습니다. 정말. 저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 좋아합니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우리 고맙습니다. 시청자분들에게 좀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영진 씨, 아 척척 박사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시아 예, 예. 양 참 잘 알고 있는데, 자, 6.25 전쟁 음. 국면을 전환시킨 주요 요인, 네. 자, 또 전투의 승패를 요거는 제가 지포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죠 한번. 호번의 도시 춘천, 낙동강 오리알, 인천 경제자유지구. 세 가지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네? 관광지? 맛집? 헐, 누구냐 넌? 바로 정답은 궁금하죠? (6.25) 전쟁 발발 불과 3일 만에 수도 서울을 빼앗겼지만 턱! 북한군의 발목을 잡으며 전쟁의 흐름을 뒤바꿔 놓은 3대 전투가 있었으니 무엇이냐? 여긴 지식 포커스 전동미입니다. 첫 번째
번째 전투. 6.25 전쟁 초기 국군이 전력적 열세를 극복하고 최초로 승전보를 올린 곳이 있었으니 바로 여기. 물 좋고 공기 좋은 닭갈비의 천국 춘천. 춘천 가는 기차는 나를 데리고 가는. 가고 싶다. 연속되는 패전과 수도 함락으로 사기가 떨어질 대로 떨어진 국군. 그런데 우리 군의 사기 진작은 물론 북한군의 남하를 지연시켜 한강, 낙동강 방어선 구축과 유엔군 참전까지 가능케 한 결정적 전투가 있었으니 바로 춘천지구 전투. 이곳에서 국군은 어떻게 승전보를 올렸느냐? 첫 번째 승리 요인은 지형짐을 활용. 하천 장애물을 이용해 방어 진지를 편성하고 북한군이 강을 건널 때 공격. 빵! 강 건너려다 정체되고 기동이 느려진 적을 향해 꼭꼭 숨어있던 우리 군의 포병 화력이 딱! 춘천지구 전투 두 번째 승리 요인은 악으로 깡으로 임전무퇴 군인 정신으로 또다시 깡으로. 당시 6월 들어 북한군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감지되자 우리 군은 내내 비상 상태를 유지하다가 왜 그랬을까? 뭐 때문에 그랬을까? 6월 24일 육군본부에서 외출과 외박을 허용했더니 이튿날 북한군이 딱 남침을 감행한 것. 그런데 춘천을 중심으로 한 중동부 전선을 맡고 있던 육사단만은 상황이 반대였으니 모두가 네 라고 말할 때 아니요 라고 말하는 당신. 청개구리 당신은 바로바로 육사단 김종호 사단장. 6.25 전쟁 발발 6일 전 귀순한 북한 군인으로부터 화천 지역에 북한군이 집결돼 있다는 첩보를 입수. 이를 쉬이 넘기지 않고 북한군의 움직임을 체크하면서 전쟁에 대비해 외출 외박까지 포기. 밤낮 없이 훈련. 군의관까지 포사격이 가능할 정도로 사격수를 연마했답니다. 우리 선배 전우님들 정말 고생하셨어요. 충성! 6.25 전쟁 흐름을 뒤바꿔 놓은 두 번째 전투. 낙동강 지구 전투. 6월 25일 전쟁 발발 약 한 달 보름 만에 대한민국 영토는 고작 10%만 남은 상황. 당시 임시정부는 대구에, 미 합참에서는 한반도를 다 뺏길 경우를 대비해 대한민국 국민을 이주시킬 계획까지 세웠다니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그 과정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전투는 다부동 전투. 어디냐 하면 바로 여기. 다부동에서 만난 북한군과 남한군의 군사력 차이는 10대 1. 자그마치 10대 1. 이때 그 앞을 방어하던 부대가 국군 제1사단. 그 활약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1차 세계대전에서 프랑스군이 독일군을 처절하게 막아낸 베르댕 전투와 비견되는데 베르댕 전투가 어떤 전투였냐? 10대1 다부동 전투의 승리 요인은 바로 효율적인 작전. 낙동강을 천연 장애물로 이용해 방어한다는 뻔한 전략은 No. 한미 수뇌부는 42km나 되는 낙동강을 방어하는 것은 무리다. 도섭하는 적을 제압하기 위한 화력도 부족하다고 판단. 북한군이 도섭 후 대구를 함락하기 위해 기동하게 될 다부동 지역의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Y선 방어 개념. 42km에 달하는 넓은 전쟁을 해평과 362고지 일대로 한정한 것. 그 결과 총 6,800여 명의 적 사살, 각종포 23문, 전차 10대 파괴. 적은 인원으로 다수의 적을 완벽하게 제압. September 15, 0000 hours. 6.25 전쟁의 판도를 완벽하게 확 뒤집은 작전명 크로마이트. 그 이름도 유명한 인천 상륙작전. 당시 유엔군 총사령관이었던 메가더 장군은 전면전을 펼치면 아군의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예상하고 남해와 서해를 돌아 인천을 쳐서 상륙하자고 제안했죠. 하지만 미 합동참모본부와 해군은 No, 안 돼. 수로가 너무 좁아 신속한 이동이 불가능. 북한군이 길에라도 뛰어놓으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것. 주술간만의 차가 커서 밀물 들어오는 시간이 고작 2시간. 이때 상륙하지 못하면 땡. 위험 부담이 많이 커. 시간도 없는데 계속 이럴 거야? 우리에겐 성공 확률 5,000대 1. 모두의 생각이 그렇다면 적의 생각도 그러할 터. 적이 방심한 틈을 타 허를 찌르도록 하자.
먼저 교란 작전. 거짓 무전을 적에게 흘리고 거짓 상륙 작전도 펼쳤는데 이때 투입된 병력은 애국심만으로 자진 입대한 학도병. 그리고 영화 인천 상륙 작전의 모티브가 된 엑스레이 작전. 다음 특수부대인 켈로 부대 고고! 인천 앞바다 8미도 섬의 상륙, 치열한 교전 끝에 등대 점령. 환히 불을 밝혀 네가다 상륙 함대를 인도했습니다. 이렇게 임파서블 미션은 파서블 미션이 됐고 국군과 유엔군은 쭉쭉쭉 밀고 올라가 9월 28일 서울 수복, 인천 상륙 작전 개시 후 14일 만에 38도선 이남 모두 회복. 오케이! 결국 인천 상륙 작전의 성공 요인은 네가다 장군의 결단력과 치밀한 작전 뿐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은 수많은 이들의 희생으로 이루어낸 결과란 말씀. 6.25 전쟁의 판도는 이렇게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으로 뒤집힌 것. 기록되지 않은 것까지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가슴에 새겨야겠죠? 이 세상 모든 지식을 전하는 그날까지 짚부는 계속됩니다. 지식! 아, 정말로 네, 깔끔하게 정리가 맞습니다. 되겠습니다. 예. 아, 짚어보셨죠? 네. 예, 대단합니다. 단장님 계속하겠습니다. 올해가 6.25 전쟁 발발 70주년. 그래서요, 고국의 폼으로 돌아오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예, 어떤 사연입니까? 예, 참 기적 같은 일이죠. 현재 미국 그 전쟁 포로 및 실종자 확인국에 보관 중인 유해가 있는데 그분들 중에 한국군 유해가 있어서 이분들을 70년 만에 고국으로 모시는 그런 뜻있는 사업입니다. 네. 국방부 유해 발굴 사업단의 노력과 그리고 유전자 감식 기술이 지금 발전을 해서 유해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의 책무를 다한다는 의미와 그리고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상징적인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70년 만에 정말 고국으로 돌아오고요. 또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맞아요.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네. 단장님, 올해가 여군 창설도 70주년입니다. 그래서 참전 여군을 기리는 시간도 올해 처음 마련된다고 들었어요. 맞습니까? 네. 지금 6.25 관련 전승 및 추모 행사는 한 50여 개 정도를 저희 국방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네. 참전 여군 활약상을 기념하는 행사는 좀 미미합니다. 그래서 올해가 여자 의용군 창설한 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들 중에 참전하신 분들 중에 생존해 계신 분들이 한 200여 분 계세요. 그래서 이 선배님들을 기억하고 여군의 활약상을 돌아볼 수 있는 어떤 전시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금 부연 설명드리면 네. 여군 여자 의용군이 1950년 9월 1일에 이렇게 창설이 돼요. 예. 그래서 한 4개 기수 분들이 참전을 하게 되는데 그때 한 기록에 보니까 1,058명 정도가 참전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첩보 및 정보부대 그리고 보급 업무 등을 좀 수행하셨고 그런데 이분들의 어떤 활약상을 연구하고 공적을 발굴하는 데 좀 저희들이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한 분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 저희들이 좀 기념하고 추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정부위원회에서도 국방부 참전여군 메모리얼 이 기념 행사를 아주 많은 관심과 응원을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예. 그러니까 올해 처음 이제 여군을 위한 이런 그 참전 용사를 기리는 행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해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진 선생님. 네. 이렇게 6.25 전쟁 당시 국가가 위기에 빠졌을 때 정말 국가를 지키고 구하기 위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전장을 향했습니다. 또 드러나지 않는 많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역사 선생님이시니까 잘 알 것 같아요. 소개해 주세요. 저는 요즘 같은 시기에 특히 생각이 많이 나는 게요. 특히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이 의료진 덕분에 이 위기를 많이 극복하고 있잖아요. 이 전쟁 상황에서도 의료진들의 그런 활동들이 이 전쟁 상황을 굉장히 그 다친 병사들을 이제 보살피고 하는 많은 역할이 있었거든요. 그런 희생, 의료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전쟁을 극복하는 것이 가능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이외에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 많았죠. 네. 자, 전쟁하려고 그러면은 고지에서 물자 같은 걸 주고받아야 그렇죠. 되는데 네, 네. 그게 지게부대 같은 맞습니다. 분들이 없었으면 안 됐을 거고. 자, 그다음에
뭐 학생 의용군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군대 입대하지 않고 일단 전쟁만 수행했던 그런 분들도 있는데 예. 아마 우리 국방부에서 다 잘 찾아내고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정말 자발적으로 전장으로 향했던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시아 양, 네. 특별히 또 참전 용사들 직접 많이 만나봤죠. 네. 네, 또 스토리 듣고 싶은데 어떤 분이 가장 기억에 남고 또 사연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사실 어떤 한 분이 기억 남는다라고 말하면 조금 죄송스러울 것 같아요. 저는 한 분 한 분 모두 다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어제 그리고 그저께 그리고 3일 전에도 계속 영상통화한 캐나다의 데니스 모어 할아버지 그리고 네덜란드에는 헬먼 할아버지와 에피 할아버지 미국에서는 찰스 윗월 할아버지 한국에서는 최병수 카투샤님이랑 곽경찬 카투샤님 그리고 윤순국 참전용사님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오랫동안 이야기한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분들의 희생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또 전해드리고 싶은 또 마지막 말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생명은 소중합니다. 갓 태어난 생명이 소중하듯 죽음을 앞둔 마지막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그 소중한 생명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산화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것은 우리 군인 그리고 우리 후손들의 의무이자 책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6.25 전쟁 70주년에 즈음하여 행사에 동참해서 평화 번영의 발걸음을 한번 하시는 게 어떨 건지 제안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당부드립니다. 네, 진 선생님. 네. 70년 전 우리나라의 청년들은 전쟁의 위기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나섰습니다. 가족, 사회,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데요. 우리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또한 현재의 국난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그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일상의 파괴, 질병이라는 위기 속에서 우리 청년들은 위기를 극복해내는데 앞장서주고 있고요. 이를 또 훌륭하게 극복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해내리라고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자, 시아 양. 네, 저는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감사하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바로 국군, 유엔군, 학도병 등의 많은 분들의 희생 덕분에 저희가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직접 살아계실 때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한 대한민국의 조석은 역시 호국 보원 정신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더 애국심, 안보관 또 같이 함양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야심차게 준비한 새 코너입니다. 양욱 교수님. 예, 결정적 무기의 탄생 배경에서부터 활약상 그리고 사회, 경제, 문화 전반에 미친 영향까지 몸 구석구석 때를 밀듯 시원하게 벗겨드릴 코너 전설의 이무기! 전설의 네. 사실상 뭐 이무기는 심영래 선배님이 가장 좋아하거든요. 그 디워. 네. 그겁니까? 이무기 그겁니까? 아닙니까? 자, 영지 씨 일단 사진 보시죠. 자, 이 바로 지금 우리 뒤에 나온 이 사진 뭔지 아시겠어요? 아니 사실 뭐 저거 모르면 바보 아닙니까? 탱크 아닙니까? 탱크. 예. 네. 이렇게 무한 궤도 위에 포를 올린 이런 무기를 우리가 이제 보통 탱크라고 부르고요. 그죠. 우리 군 용어로는 전차라고 합니다. 자, 전설의 이 무기 전차에 대해서 싹싹 벗겨드리겠습니다. 빠밤. 아, 이거 재밌겠습니다. 이거. 예. 기대됩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경 전쟁을 도발한 북한은 막강한 화력과 전차를 앞세우고 대대적 공격을 감행을 해오지만은 자, 우리 군은 전차조차 구경을 못했던 상황입니다. 그렇죠? 극도로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었죠. 와, 전차를 구경할 수 없었다. 그러면 엄청 무서웠겠네요. 그냥 한마디로 치면은
마동석과 한민 간의 싸움이겠네요. 그죠? 싸움이 안 돼, 이거 사실. 수백 대가 몰려오는데, 와, 이게 정말 상상만 해도 너무 겁납니다. 예. 네, 맞습니다. 우리 국군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되게 겁을 먹었을 거지만요. 근데 영지 씨만에 딱 하나 오류가 있네요. 무슨 오류입니까? 네? 전 알겠습니다. 뭡니까? 수백 대 전차가 공격했다는 것. 이거 틀린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연구를 했어요. 거기 이제 운영 분석국이라는 곳에서 한국 전쟁을 연구를 하는데, 자, 1950년 7월부터 11월까지 이 전차전을 한번 집계를 해봤더니 북한과 미군이 이제 서로 붙었던 전차전이 119건입니다. 119건인데, 네. 자,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싸웠던 거는 전차가 한 대와 한 대씩 서로 붙었던 싸움이 가장 많았습니다. 한 대 한 대요? 예, 이게 이제 36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그다음에 소위 5대 이상의 전차가 붙어서 서로 싸운 싸움, 네. 이거는 7건밖에 안 됩니다. 7번. 예, 10손가락에도 꼽을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사례밖에 안 되는데, 자, 그리고 뭐냐면요, 실제 그 전차 소대급 혹은 그 이하급이 서로 교전을 벌인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빈번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아니 대부분 그때 당시 전쟁 영화 보면은 막 그 전차 막 탱크 몇백 대씩 막 붙고 그러는데 여기 뭐 한두 대 뭐 이렇게 하니까 왜 이렇게 소규모 전만 합니까? 굉장히 귀한 무기였나 봐요, 그 당시에는. 예.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은 게. 탱크가 별로 없었나? 아니요. 북한이 자, 남침에 끌고 들어온 탱크가 네. 뭐 아무리 적어도 240대, 만약에 많으면은 한 600대가 아닌가 이렇게 네.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만 그런 게 아니라요. 미국도 1950년 12월까지 네. 1000대 이상의 전차를 한반도에 투입을 했어요. 와. 그렇죠. 그런데 그런데 좀입니다. 예. 자 뭡니까? 예. 자, 결정적 힌트. 네. 자, 6.25 전쟁 당시 북한군 기갑부대의 속도를 보면은요. 자, 남침을 한 후에 이제 6월 28일까지 자, 서울을 점령할 때까지 네. 하루 평균 진격한 속도가 24km 정도였습니다. 24km요? 예, 24km. 아,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 가? 예, 조금만 더 보세요. 자, 네? 근데 자, 문제는 뭐냐 하면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서울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네. 또 낙동강까지 밀고 내려가죠. 그렇죠? 자, 이때 걸린 속도를 보면요. 8월 4일까지 이제 내려가는데 속도를 보면은 평균 8km에서 11km 정도밖에 안 돼요. 와.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서울 진격해 들어올 때 속도에 한 뭐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까지 속도가 줄어든 거죠. 아니 자전거 타도 이거보다 빠를 텐데. 자, 일단 한번 또 다른 수치를 네. 한번 비교해 볼게요. 네. 자, 그보다 이제 거의 한 몇 년 전에 있었던 전쟁, 2차 세계대전. 자, 2차 세계대전 하면은 2차 세계대전 속도 하면은 생각나는 게 독일의 전격전이죠. 그렇죠. 네, 예. 독일의 전격전. 자, 그래서 서부 전선으로 독일이 진격을 해 들어갈 때 이때 속도가 하루 평균 62km 정도 해당했습니다. 그렇지, 이 정도 나와야지. 예. 예. 자, 그리고 근데 사실 그거보다 더 빠른 경우가 있어요. 더 있습니까? 예, 독일보다 빨랐던 게 어디냐면 자, 1945년 8월 자, 드디어 소련이 일본 관동군을 공격해 들어갈 때 이때 진격 속도는요. 하루 평균 82km. 82km. 야. 자, 이거 비교하면 이제 얼마나 북한군의 속도가 느렸는지 아시겠죠? 아, 이거 생각을 해보니까 왜 느렸는지 생각을 해보니까 제 추측은 이렇습니다, 교수님들. 예리하게 갑니다. 일단 요거 이제 운전하시는 분이 초보 운전이야. 그래서 미숙한 거. 그리고 또 하나 멀미를 해. 빨리 달리면. 그런 게 아닐까. 예리했죠? 아, 정말 예리한 분석입니다. 예, 예. 글쎄요. 그런데 미군은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오. 왜냐하면 지휘부 중 상당수가 전차전에 풍부한 경험을 가졌던 인물들로 구성이 됐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 8군 사령관 하면 워커 장군. 네. 예, 대규모 전차 부대를 직접 진두지휘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오. 아, 역시 국가안보학과 교수님은 다르시네요. 아, 이 자리에 계신 이유를 알겠습니다. 괜찮겠죠. 그냥 있는 게 아니네요. 맞습니다. 예. 아, 근데 이 왠지 뭔가 중요한 사건이 있을 것 같아. 뭐 이유가. 빨리 좀 알려주십시오. 네.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정답은요. 네. 자, 한반도의 독특한 지형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지형. 예, 예. 자, 이게 한번 이제 자료를 볼게요. 한번 네. 우리 그 역사적인 자료를 보면은 자, 2차 세계대전 유럽에서 미국이 전쟁할 때는 교전하는 거리가 180m에서 1.1km 정도까지 굉장히 거리가 다양했어요. 전차가 싸우는 그렇죠. 거리가 예. 다양했는데 자, 6.25 전쟁 당시를 보면은요. 가장 교전이 많았던 거리가 한
360m 정도. 왜 이렇게 짧아? 근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당시 또 어떻게 보면 2차 세대전보다 훨씬 성능이 이제 전차 좋아졌겠죠. 성능이 올라지고 있고 네네네. 포의 크기도 커지고 속도도 빨라져서 자 이제 이 시기 때쯤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1.8km에 있는 거리에서 포를 쏘면은 그 포가 적 장갑 60mm부터 한 심지어는 90mm까지 되는 장갑을 1.8km에서 뚫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 화력은 대단해졌지만 예. 사실 분석을 해보니까 산들이 많다 보니까 그게 방패 역할을 한 거구나. 여기 막 들어갈 수 없고 쏠 수가 없고 뭐 그런 역할이 하니까 최대한 가까운 곳에서 쏴야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역시 잘 맞추셨습니다. 예, 대단합니다. 제 영진이가. 예. 예. 근데 또 이 지형이요 단순히 또 교정거리도 교정거리지만 또 이 전차가 잘 고장이 나버려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런 그래서 이 전차 수리에 관한 수요가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급증했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어요. 자, 그러면 전차가 제대로 활약을 한 거는 2차 세계대전입니다. 근데 탄생은 언제였죠? 탄생. 바로 1차 세계대전 때입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제 주요 화력이 기관총이라 참호를 파고 계속 방어적으로 전투를 해야만 했는데 전차가 딱 등장했습니다. 전쟁의 양상이 싹 바뀌게 되는 것이죠. 오, 완전 바뀌었구나. 예. 네, 맞습니다. 예. 전차의 등장으로 참호전이라는 개념이 이제 슬슬 무너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사실 참호를 왜 팠냐면은요. 포탄이 막 날라오니까 일단 피해야 되다 보니까 그렇죠. 참호를 파고 그다음에 이걸 극복해 나갈 힘이 없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수년을 거의 한 막 4년 가까이를 그 이 프랑스 벨기에 쪽에 걸쳐 가지고 서로 대치를 했던 거죠. 자, 이걸 어떻게 극복을 했느냐? 네. 결국은 이 전차라는 것을 개발을 해서 이걸 극복을 했는데 굉장히 극비의 무기였어요. 아, 예, 비밀리에? 네, 비밀리에 무기다 보니까 암호명이 있었어요. 암호명? 그래서 이 전차에 붙은 암호명이 뭐냐면 탱크입니다. 탱크. 당시에 탱크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 물이라든가 뭐를 보관하는 보관 용기. 맞아요, 물탱크. 예, 예. 자, 그래서 탱크라고 얘기를 하면은 저기 그냥 물탱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해서 암호명을 붙인 게 그게 지금 전차의 이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서구에서 탱크라고 부르는 게 그렇게 해서 탱크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전차가 등장을 했는데 자, 최초의 정제한 전차가 마크 1입니다. 마크 1. 네, 처음 만들었다고 해서 마크 1. 자, 이 마크 1이 투입이 되면서 거의 이 전투에서 하루 6km 정도를 진격을 해 들어갔어요. 과거에는 사람이 수개월을 싸워도 진격해가지 못하던 것을 맞아. 단 하루 만에 그렇게 밀고 가기 시작을 한 것이죠. 와, 대단한 위력이네요, 사실상. 그죠? 네, 예. 근데 모양도 좀 특이했습니다. 이게 남성, 여성으로 나눴는데 주포가 있으면 수영, 네네. 기관총이 있으면 암형입니다. 아, 이거 영국에서 탱크도 서로 외롭지 말라고 이렇게 짝을 지어줬거든요. 네. 둘이 결혼하면 뭐 탱크 또 서로 나오고 이런 건 없나 봐요. 영국하면 또 신사, 신사기 센스데미 때문에. 아닙니까? 대단합니다. 자, 예. 그런데 그런 암수가 만나서 계속 이제 그 자식이 생긴 것처럼 네네. 유럽의 전차들이 갑자기 그야말로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 엄청나게 발전하기 시작해서 사실 뭐 그 독일도 독일이지만 뭐 네. 영국, 프랑스, 뭐 심지어는 그 소련까지 다양한 국가들이 전차를 개발하고 소위 전차의 춘추 전국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당시에 독일이 굉장히 전차를 잘 만들었어요, 사실. 맞습니다. 네네. 근데 그 독일과 가장 치열하게 싸웠던 나라가 바로 소련이죠. 소련. 예. 그래서 소위 독소 전쟁에서 가장 큰 전차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프루스크 전투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자, 이러한 독소 전차전을 이기게 만든 소련이 이기게 만든 전차. 이것이 바로 T-34입니다. T-34가 대단한 탱크군요, 사실상. 와. 그 독일과 소련 전쟁에 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네네. 소련 하면 떠오르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춥다. 그죠. 시베리아. 예. 시베리아 춥죠. 바로 예. 동장군까지 가세를 하면서 독일군이 이제 속수무책이었는데 그 선두의 주인공이 바로 T-34였다는 거죠. 여기서 돌발 질문 갑니다. T-34 당시에 추우니까 히터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기타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기타 그냥 엔진에 열을 받으면서 네. 안 나오네. 가야 됩니다. 정말 예리한 질문입니다. 네네. 예. 그 T-34는 정말 어느 정도였어요? 당시 뭐 6.25 전쟁 때 뭐 어땠어요? 네. 자, 6.25 전쟁 당시에 T-34라는 것은요. 네네. 사실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막강한 위력을 갖고 있었어요. 네네. 자, 뭐냐 하면은 76mm 주포를 갖고 있고요. 네. 자, 그다음에 이 장갑 두께는 그 45mm 정도. 당시로서 상당히 두꺼운 장갑입니다. 자, 그다음에 일단 속도가 대단했던 게 네네. 55km 정도로 달릴 수가 있는데 최고 속도긴 합니다만 이거는 경전차 정도가 그렇게 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막 장갑도 좋지 빨리 달리지. 게다가 이제 이 소위 우리 얘기로 하면 가득 연료를 채우면은 200km 정도까지 진격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런 막강한 능력을 내세워서 자, 거의 극복하지 못하는 지형이 없이 치고 나오는 바로 이 전차 지상전의 왕자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오르막 내리막기도 뭐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했습니까, 사실상? 가능합니다. 오. 이 무한 궤도라는 것이 결국 우리 궤도라는 것에 있는 가장 큰 장점이 바퀴는 막 미끄러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이 접지면이 엄청나게 넓어서 그걸로 딱딱딱딱 하고 올라가니까 거의 극복하지 못하는 지형이 없죠. 눈, 진흙탕 할 거 없이 이 전진을 해 나갈 수 있었다는 거죠. 아, 대단합니다. 정말 그 무서운 탱크인데 사실 근데 6.25 전쟁 당시에 우리 군은 전차가 0대였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요? 네네. 놀라지 마세요. 네, 안 놀라겠습니다. 예, 빨리 얘기해 주시죠. 놀래도 되는데. 여기까지. 네. 아, 다음 시간에 당신말 날 때 끊으시면 어떡합니까? 아, 궁금합니다. 끝이에요, 진짜? 자, 다음 시간 이야기를 하고요. 자, 전설의 네. 우리 6.25 전쟁 특집 전차편 다음 시간에도 이어집니다. 6.25 전쟁 70주년으로 함께한 국방포커스. 오늘 여기서 마치겠는데요. 자, 오른팔, 왼팔 오늘 시간 어땠습니까?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렇게 마무리합니까? 뜻깊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한 말씀. 아직 시작이니까. 아, 시작이니까. 저는 사실 그 6.25 전쟁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이거 보면서 눈물까지 흘린 적이 네. 있거든요.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 네, 오늘 정말 뜻깊고 또 기억해야 될 그런 주제를 가지고 국방포커스 새롭게 엮어봤습니다. 네, 우리 더욱더 유용하고 재미있게 함께하는 국방포커스 만들어보죠.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네. 6.25 전쟁 70주년 함께 기억하고 평화를 잇고 기억의 불꽃과 또 평화와 번영의 햇불로 이어지길 바라면서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 포커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